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승현의 집담 진행의 송승현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장의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이 되면서 지역별로 실망감도 커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8.16 공급 대책에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빠지면서 일기 신도시나 재건축 완화를 기대를 했던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실망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어두운 만큼 정부의 정책 하나하나에 귀를 더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송승현의 집담에서는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모시고 솔직하고 담백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현의 집담 시작하겠습니다. 송승현의 집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잘 알고 있는데 네. 집담 시청자들을 위해서 인사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입니다. 소개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쑥스럽네요. 네. 여러 채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집담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솔직 담백하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실 때 저희 그 프로그램명 네. 집담인데 잡담인 줄 알고 잘못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요.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잡담인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대부분 보니까 집담이네요. 네. 프로 이름 너무 좋습니다. 네, 잡담 같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겠지만 그래도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제가 생각이 났었는데 그래도 오늘 주제하고 가장 적합한 내용들이 김인만 소장님이 아닌가 생각돼가지고 초대를 했습니다. 네. 자, 우선 그 하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네네. 지난 26일이죠. 네. 그 파월 의장이 8분짜리 기조연설을 했거든요. 네. 네, 그 내용 보시고 어떠셨나요?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나셨어요? 이 자식이 또 왜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주식과 네.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제가 이 자식이라고 했지만 그분께서 우리 예상과 뛰어넘는 발언을 하셔가지고 지금 충격에 빠졌는데요.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예측을 했죠. 올해 말까지 금리를 올리고 나면 좀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추가 금리 인상 2023년 내년 금리 인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네. 경기 침체가 되면 다시 또 금리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우리 베어마켓 랠리가 좀 있었죠. 네.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좀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도 약간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잭슨홀에서 왜 잭슨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잭슨홀에서 8분짜리가 딱 나오다 보니까 이제 충격이죠. 야, 이게 안 끝나겠는데? 오래 가겠는데? 도대체 이게 올해가 끝이 아니야? 네. 올해 말까지만 참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년까지도 가는 거야 라는 충격과 혼란에 빠지면서 부동산도 지금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는데요. 아마 시간이 지나서 9월달 넘어가서 8월 통계가 나오면 아마 깜짝 놀랄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주식은 먼저 반영이 되고요. 부동산은 후 반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충격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은이나 시장의 전망들은 이랬단 말이에요. 이 페드가 이제는 금리의 정점을 찍고 내년 정도는 금리 인하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했었는데 이거 예상하고 다르게 또 8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네. 그 긴장감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시간들이 흘렀고 역시나 지금 한은에서도 페드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시작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먼저 종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배경들은 뭐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야 사실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자기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올릴 것 같습니다. 저는 애당초 올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보다도 좀 빠른 게 문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내년까지 한 3% 가지 않을까? 올 초만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제 생각보다 1년 이상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미국은 갑니다.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우리나라 신경 써서 안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 스타일대로 가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신흥국들이 문제가 되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죠. 미국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미국이 올리는데 네. 우리는 왜 올려야 되는 거야? 아. 도무지.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좀 위험 국가잖아요. 분단 국가고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외국 자본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요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본 유출이 발생합니다. 이게 네. 금리 역전이 생기면 그래서 한 1%포인트 이상 벌어지게 되면 좀 위험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뭐 1%가 벌어진다고 해서 바로 자금이 유출되지는 않겠지만 가능성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죠.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2.5%죠. 네. 미국도 2.5인데 아마 미국은 조만간에 빅 아니면 자이언트로 가면서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빅은 확실하고 이제 자이언트 가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어떻게든 금리 역전은 불가피하고요. 그러면 미국은 3%에서 한 3.25까지 갈 것 같고 계속 더 올리면 우리나라 이제 2번 남았잖아요. 0.25, 0.25 두 번 올린다라고 한국은행 총재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연말까지 3% 가겠죠. 우리 3%인데 미국은 3.5에서 4%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위험하죠.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또 그렇게 하죠. 그럼 올리면 되잖아. 더 올려. 라고 하겠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견딜 수 있는 체력이라고 할까요? 체력이 제가 알기로는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3%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 3% 이상은 좀 힘들 거라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일단 올해 말까지는 3%고 일단 지켜보자 쪽으로 이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제일 문제는 그거잖아요. 금리, 우리가 지금 금리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부동산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또 고민거리인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올해 말까지 미국이나 한국은행 또 빨리 올리고요. 멈추고 요 정도 하면 됐어. 이제 당분간 지켜볼게라는 불확실성을 저는 좀 제거해 주기를 내심 바랬는데 이번 잭슨 홀 발언에서 불확실성이 더 길어진다라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낙담을 하고 있고요. 이거 오래 갈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 지금 침체가 이제 뭐 시작했다. 일시적 조정이다. 말이 분분한데 침체든 일시적 조정이든 어떻게 됐든지 끝을 보려면 네.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은 제거해 줘야 된다. 그렇죠. 저는 3%도 좋고요. 3.5%도 좋은데 빨리 올린 다음에 우리 그만할게 라고는 시그널을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몰라. 지금 또 몰라. 앞으로도 몰라. 내년에도 잘 모르겠어라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더 혼란스럽고요. 거래 절벽 현상은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랄까 시장에서는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적응하는 시간을 자꾸 안 주다 보니까 진짜 그 생각도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냥 빠르게 올려버리고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는 게 시장에서 조금 더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오히려 그러니까 0.25씩 올라가는 것보다 때로는 그렇죠. 아예 세게 한 번 맞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매도 같아요. 맞을 때 빨리 맞는 게 좋거든요. 빨리 맞고 끝나는 게 좋은데 우리 이제 요즘에는 이제 체벌이란 게 없어졌는데 이제 저희 학창 시절에는 체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문제 못 풀면 맞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화학 문제를 풀어서 못 맞추면 맞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때리는데 애들이 이제 앞에 친구들이 쭉 이제 이렇게 머리를 박고 이렇게 있습니다. 쭉 있으면 이제 다 끝나면 이제 순서대로 때리는데 제일 좋은 학생이 제일 좋은 순서가 뭐냐면 제일 앞에 빨리 맞는 거. 빨리 맞고 빨리 들어가면 마음이 시원한데요. 네. 뒤에 있는 학생은 맞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탕탕탕탕탕 맞는 소리가 들리면 그 공포가 너무 커서 실제로 엉덩이 맞을 때는 아프지가 않거든요. 그 공포, 기다리는 공포가 너무 큰데 지금 금리 인상이 그렇거든요. 언제까지 가는 거야? 도대체 내가 계산기를 실수요자들도 요즘 집을 안 사고 있잖아요. 네, 계산기를 두들길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내년에 금리가 몇 프로까지 가고 대출 금리가 몇 프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자금 계획을 세우지를 못하죠. 그렇죠. 자금 계획이 안 나오니까 내가 아무리 실수요자라도 도대체 내년에 대출 이자로 내가 얼마 내야 돼? 100만 원 내야 돼? 150 내야 돼? 200을 내야 돼? 계획이 안 나오니까 일단 지켜보자. 이 지켜보자가 결국에는 지금의 거래 절벽이라는 표현보다도 저는 더한 표현이 있었으면 더 하고 싶은데 진짜 거래 절벽 곱하기 2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 지금 또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분위기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뭐 다양한 매체나 뭐 워낙 채널들도 많아졌고 SNS도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 금리하고 부동산하고
연관성이 별로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금리하고 이 자산 시장하고는 굉장히 연관성이 크다라고 연관성이 있죠. 보는데 왜 없다라고 하는지, 이게 왜 금리가 오르게 되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어떤 뭐 다양한, 뭐 물론 그 변수 말고도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어떤 변수들 때문에 그런 주장들이 있는 건지. 이게 금리만 가지고 집값이 오르고 내리진 않아요. 금리 하나만 바라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금리 과거 사례를 보면 금리가 올랐을 때도 집값이 오른 경우들도 많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도 금리가 지금보다 높았잖아요. 네, 그렇죠. 6%, 7% 가던 시절에도 집 못 사서 그냥 안달이 났고, 저도 그때 약간 좀 미쳐 있었는데 막 투자하던 시절인데. 자,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때보다 금리가 낮아요. 그리고 2008년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뭐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금리가 높았는데 집값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도 떨어졌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죠.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상관관계가 있죠. 왜 있냐면 기본적인 메커니즘만 보더라도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고요. 그렇죠. 또 예금 금리도 올라가죠. 우리 한 3년 전만 하더라도요. 예금 금리가 1% 수준이에요. 1% 초반대, 뭐 0. 몇 프로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자금 있는 분들이 은행에 넣고 1% 예금 금리 받으면 실제로 마이너스죠. 인플레이션 방어가 안 되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금 금리가 3% 넘어서 3.5% 정도 갑니다. 1금융권이 잘 찾아보면 3.5% 정도면은요. 어설픈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훨씬 나아요. 세금 뭐 취득세 안 내도 되고요. 종부세 안 내도 되고요. 떨어지는 부담도 없고요. 그래서 예금 금리도 올라가고 대출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게, 물론 금리 하나만 바라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데, 자, 2012년도가 이제 서울 기준에서 바닥이었고요. 13년부터 이제 좀 반등을 치고 15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했는데, 자, 우리가 금리만 가지고 집값을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뭐 과거에도 금리가 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금리가 더 높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집값 못 사서 그냥 뭐 안달이 나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낮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만 보면 뭐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집주인들은 버틸 능력이 좀 부족해지고요. 또 사야 되는 분들은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사야 되는데 안 사는 경우들도 늘어나고, 예금 금리도 올라가죠. 예금 금리 올라가니까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금리가 1% 수준이었잖아요. 여유 자금이 있는데 인플레이션 방어가 안 되니까 1% 금리 때문에 은행에 넣기는 그렇고 그냥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나 할까 뭐 이렇게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개가 다 올라가니까 부담스럽고요. 예금 금리도 올라가니까 굳이 투자를 해야 될까? 예금 금리 쪽으로도 시중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금리가 절대적인 영향이 없다. 오히려 과거에는 금리 때문에도 올랐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금리 올랐는데 뭐 집값이 떨어졌지만 지금은 안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다르고요. 지금은 거래 절벽 상황. 맞아요. 조금 우리가 히스토리를 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 8년 동안 우리가 2012년도가 바닥이었고요. 2013년부터 반등을 해서 15년부터 본격 상승을 했는데, 짧게는 7년, 길게는 8년 연속 서울이 상승을 했고요. 또 집값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 많이 올랐는,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때문에 올랐을까요? 저금리 유동성 힘 때문에. 사실 좀 이례적인데, 우리가 주식은 선행지표, 부동산은 후행지표라고 하는데, 우리 최근 양상을 보면 코인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미친 듯이 그냥 오르고, 이런 이상한 현상이 결국에는 저는 과잉 유동성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금리 인상이 시사하는 점이 뭐냐, 단순히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뭐 예금 금리가 올라가고 수준을 넘어서 그동안 최근 7, 8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상승의 원동력인 저금리 유동성을 저는 제거한다는 의미가 더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웃고 넘길 문제, 우리 과거는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라고 위안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금리 인상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모든 상황이 굉장히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돼 있고,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네? 이거 더 오를 수 있을까? 우리가 왜 지금 투자를 안 하고 분양시장 또 죽어가고, 분양시장은 실수요자들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무주택자들만 할 수 있는데 왜 실수요자들이 안 할까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하는 이유는 기대감이 없어졌기 때문이거든요. 모든 거는 기대감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으면, 노무현 정부 때는 왜 금리가 높아도 샀을까? 더 올라간다는 당연한 기대감. 지금 또 금리가 10%라도 더 올라간다는 기대감이 있으면 그까이 거 뭐 대출이자 그건 못 내겠어요? 집값이 1년에 1억 2억씩 오르는데 대출이자 뭐 1,000만 원 내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하는데,
지금은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무서운 거는 앞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터널도요.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면은 무서운 게 뭐냐면 끝이 안 보일 때, 어둠 속을 지나갈 때는 무서운데 결국에는 터널 끝이 있잖아요. 가장 안심이 될 때는 저 끝에서 약간 빛이 나올 때, 아, 저까지만 가면은 통과하겠구나라고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수영할 때도 그 예전에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뭐 영국인가요? 무슨 수영 선수가 이제 뭐 긴 뭐 해협인가 뭘 건널 때 처음에는 실패했던 이유가 앞이 안 보이니까 이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헤엄을 쳐야 되는 거야 해서 중간에 포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성공했던 게 목표를 정하고 했다고 해요. 저까지만 가면 내가 할 수 있어. 뭔가 희망이 보이고 기대감이 있으면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도 저도 올 말에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올해 말에 2%, 2023년에 3% 금리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도 빠르고 올해 말 정도면 멈출 거야. 내년에는 좀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이제 좀 정상 궤도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잭슨 홀에서 빵! 내년에도 몰라. 내년에도 더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산산이 부서지는 거죠. 아, 불안감, 불확실성, 공포감 이 기대는 도무지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태가 빨리 개선이 되지 않으면 6개월 내에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침체기 진입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등을 쳐야 되는데 물론 뭐 일시적 조정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또 실수요자들 매수 대기자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대세 상승되기에는 저는 그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뭐가 나오면 과연 사람들이 막 집을 사고 싶어 하고 금리가 올라도 더 사고 싶을까? 뭐가 있을까요? 진짜 다시 저금리로 가든가 다시 제로금리로 한 뭐 2%포인트 낮춰버리거나 모든 규제를 다 풀어버리거나 뭐 그러면은 시장이 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이번 공급 대책이라든지 정부 시그널을 보면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죠.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국토부 차관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제가 용감하게 손을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요 하고요. 저요 하고. 뭐 질문 기회도 아니었는데 저요 하고 던졌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느냐. 그리고 공급 물량도 너무 많다. 이거 공급 계획들이 나오면 시장이 침체가 되는데 규제도 풀어야 되고 우려가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우려가 되지 않는답니다. 안정되는 게 중요하고 당분간은 모니터링하고 지켜보겠다. 공급도 꾸준하게 해야 된다. 이거 멈추면 나중에 또 집값 오르는 거 아니냐. 여전히 정부는 집값 오름에 대한 상승에 대한 그 두려움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규제를 더 빨리 안 푼다는 얘기고요. 금리 인상 불확실성도 더 지속이 된다는 얘기. 결국에는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우리 시장에서는 당분간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침체는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시장 동향들을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울 불패, 강남 불패 이런 지역들도 뭐 20%, 30%, 10%씩 빠지는 상황에서 그 급매물만 팔리고 있는 환경인데 뭐 하락기에 진입했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아니 뭐 나름의 반등의 기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소장님께서는 어떤 지금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두 가지 의견이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일시적 반등이 맞을 수도 있고 침체기 진입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후자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일시적 반등이라는 전제 조건은요. 잠깐 조정을 받고 2019년 생각하면 돼요. 2019년이 한 9개월인가요? 한 그 정도 몇 개월 정도 좀 어려움이 있다가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많이 올랐거든요. 2020년에 폭발했죠. 폭발했는데 그때는 좀 공교롭게도 뭐 코로나 19 영향이 있어서 다시 또 돈을 풀고 저금리로 가는 영향도 있었고요.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침체기 진입이 됐냐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많이 올랐다. 2배, 3배 정도 많이 올랐고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 상태. 지금이 2015년, 16년, 17년 정도라면 일시적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아직도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되는데 우리 소득 대비 PIR을 보더라도 우리가 과연 지금 집값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더 올라간다는 기대감이 있으면 좀 오버슈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10억 하던 아파트가 뭐 단적인 예로 그 도골엑슬 한 40평이 한 47억 하다가 뭐 42억인가요? 43억으로 뭐 한 4억, 5억 정도 떨어졌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물론 뭐 그게
동이나 층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그렇겠죠. 수도 있고요. 특수관계 뭐 거래일 수도 있고, 아니 뭐 이게 또 이게 몇 개 사례만 가지고 우리가 강남이 다 30%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안 떨어진 곳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5% 떨어진 데도 많고, 일부 단지 사례만 가지고 판단할 수도 없고, 도곡 렉설 같은 경우에 특정 아파트 이름을 제가 말씀드려서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 뭐 뉴스가 나왔으니까요. 뭐 도곡 렉설, 인용한 거죠. 뭐. 도곡 렉설 같은 경우 자 47억에서 42억으로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졌죠. 몇 프로 떨어졌나요? 거의 한 10% 정도 단기간에 떨어졌는데, 자 그러면 2012년도에 얼마 정도 했을까? 2012년도에 그게 한 15억 정도 했거든요. 15억 정도? 뭐 13억, 15억 물건이 그렇게 했는데 15억에서 47억 갔으면 3배 올랐거든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3배 올랐다가 이제 42억 갔으면 42억도요. 15억에서 출발하면 몇 배인가요? 거의 한 3.8배? 그 정도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뭐 나쁘게 말하면 오버슈팅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 조정 가지고 우리가 끝났다, 바닥이 지나갔다, 앞으로 더 올라갈 거야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과거를 좀 좋아하는 이유가, 과거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제가 자꾸 보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한번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도 2017년도죠. 2017년도에 사실 버블7 집값이 꺾였거든요. 꺾였는데 경기도 외곽 지역부터 동탄, 송도부터 서서히 조정장이 됐고요. 서울은 2010년에서 2012년도에 많이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상승할 때도 7년, 8년이 걸리지만 서울 기준에서 떨어지는 것도 한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2021년 작년 4분기부터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이제 한 9개월, 10개월 정도 거래량이 줄어들었고요. 실제로 뭐 집값이 떨어졌다라, 서울 집값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최근 한 3개월 정도거든요. 그렇죠. 네. 이 정도 가지고 바닥을 쳤다라고 저는 상상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바닥의 징조는 뭐냐면요. 자, 오를 때는 2배, 3배 오르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 정도 빠져야만 저는 고점이라고 봅니다. 특정 아파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한 30억 하는 아파트가 한 20억 정도는 떨어져야만 저는 바닥 가까이 가지 않았냐. 물론 정확한 바닥은 알 수 없겠지만 그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규제 지역, 정책에서 말을 해주잖아요. 우리 정책의 메커니즘이 뭐예요? 집값이 오르면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강화하고요. 집값이 냉각이 돼서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풀어주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규제를 풀죠. 한 번에 다 풀까요? 한 번에 다 풀어줄 때에는 우리 IMF 경제 위기 때, 그때는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이니까 2년 반 만에 김대중 정부에서 모든 규제를 다 풀었고, 그게 아니라면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에 걸쳐서 한 개 풀고 한 개 풀고, 지금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할 때 막 규제 다 풀어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풀어준 거 뭐 있나요? 일시적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면제 뭐 그 정도 나왔고, 나머지는 발표만 했고요. 실제로 지금 종부세도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그러면 어떤 규제가 풀려야 되느냐? 서울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이 저는 풀려야 된다고 봐요. 그게 풀려야만 바닥이 지나가는데 아직은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올해 안에 절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에 풀릴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부터 하나 풀고 지켜보고 하나 풀고 지켜보고 하기 때문에 규제도 풀리지 않았고요. 세 번째, 우리 고점에서 제가 앞서서 한번 설명 아까 그거 빼먹었는데 패닉 바잉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미쳐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미친 거죠. 우리 다 뭐 저도 미치고 다 미쳐가지고 야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와,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고 나 벼락거지 될 것 같아 라는 심리에 그냥 무리해서 자금력이 한 2억 되는 사람들도 레버리지 일으켜서 뭐 예비 배우자 한 명은 담보대출 받고 한 명은 혼인신고 안 하고 전세대출 받아가지고 많았어요. 80% 해서 막 그런 거 막 했잖아요. 네, 많았어요. 한마디로 굉장히 불안하고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패닉 상태에서 바잉을 했는데, 떨어질 때에는 저는 패닉 셀링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투매. 야, 지금 안 팔면 안 돼. 큰일 났다. 빨리 던져야 돼라고 해서 막 집어 던지는 현상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때가 우리 2011년도, 12년도였고요. 지금 일부 급매물이 나오지만 그렇게 패닉 셀링 현상, 집주인들은 여전히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강하고요.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전체 시장을 가지고 어떤 일정한 그 데이터가 지금 필요한데, 매매 건수가 워낙 미미하다 보니까 네. 분석이 좀 부족하다. 네. 또 심지어 특정 지역이나 특정 단지에서는 신고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들도 있거든요.
이게 비정상 상황인 거죠. 사실은 올라갈 때도요, 거래량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떨어질 때도 거래량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기대감은 일단 없어졌어요. 더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 오른다는 희망이 굉장히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거래는요, 매수자와 매도인이 접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통계를 보더라도 매수인 우위 시장이에요. 그러면 매수인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매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5%, 10%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로 내가 살 것 같아? 적어도 한 20% 정도는 조정이 되면 15%에서 20%, 30% 되면 좋겠지만 그 정도 조정이 되면 한번 생각해 볼게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일부 단지가 아니라 다수의 집주인들은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면 5%, 많게는 10%까지 급한 사람들, 일시적 이주택이라든지 양도세 혜택을 보려고 더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 막 던지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보니까 양도세 내년에 중과세 내느니 차라리 이 정도 한 2억, 3억 조정해서 파는 게 낫다라는 판단 때문에 계산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이게 투매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매수인은 좀 더 떨어지길 바라고요. 집주인은 이 정도는 여기 더 떨어뜨릴 바에는 나 증여해 버릴래. 최근에 증여가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냥 자식한테 줘버릴래. 이런 현상인데 이 내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신비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 그리고 거래 절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도 막 떨어지고 막 이래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지금 집값 안 떨어지고 있지 않냐. 여전히 멘탈은 강하다. 펀드멘탈은 굉장히 강하다. 안 떨어질 거야. 이렇게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락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래 절벽이기 때문에 매수인들이 여전히 살 마음이 없고 과다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거래가 좀 이루어진다면 저는 하락 속도가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거래 절벽이 분명히 비정상은 분명하고요. 어느 순간에 저는 거래가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적어도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은 제거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계산기를 두들기죠.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또 달라붙습니다. 붙으면 좀 조정되다가 제 생각에는 한 10%, 15%, 많게는 20% 조정이 되다가 또 반등을 칠 거예요. 5%, 10% 또 오를 때가 옵니다. 오르면 그게 대세 상승이냐?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고 일시적인 조정, 일시적인 반등이 있고요. 반등하다가 또 매수자가 안 붙으면 또 조정이 되고 이런 현상이 두세 번은 반복이 돼야 된다. 우리가 2007년도, 2008년도에 꺾여도요. 서울 집값도 그랬거든요. 2009년도 뭐 올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와서 떨어지다가 오르다가 떨어지다가 하다가 가고 오를 때도 우리 그랬잖아요. 오를 때도 계속 이렇게 올랐나요? 오르다가 좀 주춤하다가 2008년도 파리 대책 나왔을 때도 주춤하다가 또 오르고 2019년도 떨어진 줄 알았는데 또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있듯이 내려갈 때도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또 오르고 또 오르고가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이 되면 마지막 정점은 저는 아까 패닉 셀링 현상이 한 3년 정도 지나야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바닥에 논하는 거는 너무 저는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은 그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뭐 주택 가격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생각을 했던 그 전세 시장하고도 또 연동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 대다수의 뭐 전문가들이나 뭐 언론이나 또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이 8월에 전세 대란 난다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전세 대란은커녕 지금 뭐 역전세 대란이다, 전세 하락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벌써 그 지금 역전세 난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조금씩 뭐 지금 빌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빌라가 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부작용들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울의 뭐 아파트 시장이라든지 나홀로 아파트 뭐 이런 쪽까지도 더 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좀 영향은 있겠죠. 우리 전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아파트가 나쁘게 말하면 투기판이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전세잖아요. 전세가 무이자 대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돈 안 내고 이자 안 내고 전세를 주면은 그냥 집값의 한 50에서 60% 정도 전세가율만큼 대출을 받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주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렇죠. 주식도 하고 뭐 다른 대출도 좀 갚을 수도 있고 뭐 요즘 같을 때는 금리 이게 은행에 넣어둬도 되고 금리 좋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전세는 그 버팀목 역할, 레버리지를 해주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투자하기도 쉽고요. 진입 문턱이 굉장히 낮잖아요. 10억짜리 부동산을 대출 안 받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전세가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참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맞나요? 이게 볼리비아에도 있다고 한 군데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볼리비아하고 인도 무슨 지역에도 있다라고 하는데 볼리비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거기는 그래도 아파트 공항구가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처럼 이렇게 돼. 난리는 아니잖아요. 난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전세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전세자금 대출이 큰 역할을 했죠. MB 정부 때 이제 도입이 되면서 사실은 MB 정부 이전만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이 없을 때는 집주인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잖아요. 세입자가 뭐 올려줄 수 있는 능력이 한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2억 올려달라고 하면 나가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3천만 원 올려줘, 2천만 원 올려줘,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보고 이렇게 가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되니까 집주인이 그러죠. 한 1억 올려줄래? 세입자는 그러죠. 그럴까? 그냥 대출 오케이 서로. 그래서 1억, 2억 오르고 뭐 나쁘게 말하면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위층으로 올라오고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로 가면서 좋게 말하면 주거의 질이 굉장히 올라갔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게 은행 돈으로 버블이 생긴 거죠. 이게 내 돈이 아니라는 거. 우리 2012년도까지 매매 시장은 어려웠지만 전세 계속 올라갔고요. 2015년, 16년까지 폭등을 했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는 전세 가격이 저는 결국에는 2017년에서 2020년 폭등기에 밑거름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금리 유동성의 힘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맞물렸는데 자 전세가 저도 사실 좀 이게 약간 부끄럽긴 한데요. 올 8월에 제가 전세 대란 올 줄 알고 올 초만 하더라도 전세 대란 온다라고 저도 이제 거기에 표를 던진 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니 대부분이 그랬어요. 어쩔 수 없는 이렇게 될지 누가 그렇죠. 알았겠어요. 계약 2+2 계약갱신 청구가 끝나는 집들이 나오면 집주인은 올려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도 시장 전망을 할 때 좀 이제 겸손하게 시장을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또 직업상 이게 예측을 안 할 수도 없고요. 찍어달라고 하잖아요, 계속 전망을. 그러니까 찍어달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있죠. 그렇죠. 금리. 네. 아니 파월 아저씨가 이렇게 빨리 많이 올릴 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생길 줄, 물가가 이렇게 문제가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알았으면 돈 벌었겠죠. 진짜. 그러다 보니까 자 전세 가격이 예상치 못하는 복병이 생기죠. 전세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 대출이 이제 보편화됐잖아요. 당연히 전세 대출 그래서 올려받아야 되는데 세입자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전세 대출을 받아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로 전환이 되죠. 지금 월세가 더 유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임대차 시장 전체를 보면은요, 이게 안정이라는 표현이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봐요. 전세 시장만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전세 수요가 월세로 유입이 되면서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요, 월세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월세 전세를 합쳐버리면 사실은 그게 안정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자, 계약갱신 청구가 아직도 되고 있죠. 자기 살던 집에 눌러앉아 살아버리는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예전 같으면 2년 살고 올려주든가 이사 가거나 굉장히 활발했는데 그냥 눌러앉아버리고 상생 임대인 제도가 또 도입이 됐죠. 네, 그렇죠. 집주인 또 됐어. 그냥 그냥 올리지 마세요. 나는 그냥 2년 거주 혜택 볼래요. 그냥 계속 사세요, 2년. 그런 분들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또 우리 2018년, 19년도에 임대사업자 많이 등록했잖아요. 네.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규제를 피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의무 보유기간 걸리죠. 그 기간 동안 또 안 올리잖아요.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갈 이유가 없죠. 집주인이 5% 이내로 거의 안 올리는데 제 주변에도 많이 있거든요. 5% 그까이 거 그거 나는 그냥 안 올릴래. 그냥 귀찮아. 그러고 그냥 안 올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냥 의무 보유기간 동안 그냥 살아. 그냥 5% 나 안 받을래. 세입자들이 전세 세입자가 줄어드는 거죠. 수요자가. 그냥 다 눌러 앉아버리니까 전세 수요는 줄어드는데 인천, 경기 입주 물량이 또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전세 공급 물량은 늘어나게 되고 수요는 줄어드니까 우리가 예상한 거와 반대로 지금 역전세난이 생기고 있는데 결국엔 전세가 이렇게 약세라는 얘기는 매매 시장 입장에서 보면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좀 경감을 해주겠다. 네, 11억에서 14억.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기준선을 이제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 11억에서 14억으로 올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뭐 물 건너갔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래도 이렇게 11억에서 14억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진작에 올려야 된다라고. 진작에? 네. 이거 왜 진작에 올려야 되냐면 우리 종부세가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이 됐죠. 그때 6억, 9억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또 6억이잖아요. 네. 다주택자들은 6억, 1세대 1주택자들은 9억인데 한 15년 전 기준이잖아요. 15년 전에 6억이면은요. 15년 전에 공시가격 6억이면 시가로 따지면 한 9억 정도 되잖아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마포 아파트 가격이 9억 안 했거든요. 네. 뭐 7억, 6억, 마포 아파트 34평 아파트 가격보다도
뭐 이게 그 정도 수준? 그거보다 좀 높은 수준이 6억, 9억이었는데 요즘 6억, 9억은 어때요? 9억. 하도 저금리가 많아가지고 뭐. 서울에서 25평 아파트 하나 살려면 요즘 9억 안 주고 살 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거의 뭐 중위 가격이 9억이 다 넘어버린 상태에서 그게 종부세, 부자 세금의 기준이 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1세대 1주택자들은 작년에 이제 11억으로 올려줬지만 당연히 14억이고요. 저는 14억도 부족하지 않나. 좀 더 올려줘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주택자들도 6억에서 뭐 2배? 12억까지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기간 따져보면 15년 동안 우리 집값이 3배가 올랐는데 왜 기준은 안 올리고 있는 거야? 저는 굉장히 불만이고요. 솔직히 저는 양도세도 불만이에요. 양도세도 우리 누진 세율 구간 있잖아요. 네. 뭐 1200만 원 이하는 6%, 1200에서 4600 사이는 15%, 1200만 원이 언제적 1200만 원 기준인데 아직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요즘 조금만 오르면 다 35% 구간 들어가잖아요. 저는 국세청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세수 올리는데 그냥 열중하는 게 아닐까. 이 기준도 저는 말 나온 김에 다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만 소장님 보니까 세금 내기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것 같아. 사람 마음 똑같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조세원이라고 하죠. 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이제 그 세율도 낮추고 좀 부담도 좀 덜어주면서 그리고 또 그런 공약들도 있었잖아요. 종부세하고 재산세하고 통합을 해야 그럼요.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뭐 필요는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지금 또 사실은 이번 또 법안 통과돼야 되거든요. 네. 아니 다주택자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1세대 1주택자들 11억에서 14억 올려주고 뭐 상속이라든지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빼주고 그렇죠? 그리고 고령자 납부 유예해주고 아니 이거는 해줘야지. 왜 안 해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진짜. 근데 뭐 나름 이유는 있겠지만 여당 야당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지금 8월 달에 됐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이게 시기가 있잖아요. 뭐 이게 이게 고지서 날아가고 이게 뭐 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대상자들이 한 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30에서 40만 명 정도 되고 11억에서 14억 정도 그 구간에 걸린 사람들 내느냐 안 내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요 구간에 걸린 사람들이 9만 3천인가 뭐 그 정도 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타게 지금 기다리고 투기 아니잖아요. 집 하나 있는 게 무슨 투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과가 안 돼서 이렇게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투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민생 법안들은 빨리 처리를 해주는 게 맞다. 기준도 더 올려주는 게 맞고요. 다주택자들도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게 이게 결국에는 또 거래 절벽하고 맞물리잖아요. 버틸 수 있느냐 못 버티느냐의 이제 기로에 섰기 때문에 사실은 집값이 안정되는 게 중요한 거지 떨어지면 또 문제가 우리 예상치 못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사실 저는 만약에 제가 정부라면 차라리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집값이 올라가면은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집값이 올라가면 욕 먹는 거. 욕 먹는 게 이제 좀 싫은 거죠. 그죠? 표가 좀 떨어지고 무주택자들이 이제 반발하고 욕 먹는 게 싫은 거지.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세수도 줄어들게 되고요. 건설 경기도 악순환이 되고요. 또 분양 시장도 죽어버리니까 이런 건설 현장의 인력이라든지 뭐 우리 이사하면은 가구들 다 바꾸잖아요. 가전, 가구 업체, 뭐 조경 업체 총체적으로 우리 내수 경기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면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떨어진 다음에 부양책 나오기보다 저는 선제적으로 종부세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미리미리 좀 손질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제발 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제 종부세는 낮춰주고 또 거래세를 지금 올려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양도세 말고 취득세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해서 지금 거래세는 일정하게 취득세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종부세마저 낮춰주면은 이거 거래 절벽 더 길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다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안 내놓는 그럴 거 수 아니야? 있죠.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다주택자들 종부세를 완화해주면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요. 1세대 1주택자들은 집 하나 있는데 1주택자. 그렇죠. 집 하나 있는데 팔아야 되는 거는 꼭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한다든지 뭐 생활비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이민을 간다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파는 거지 1주택자들이 그렇게 쉽게 팔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이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주게 되면 매물 회수하겠죠. 매물 회수하게 되면 거래 절벽 현상이 더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래세, 취득세와 이제 양도세, 거래세와 종부세, 보유세죠. 둘 다 올라가 있잖아요. 맞아요. 둘 중에 한 개는 낮춰야 된다. 그 방향성을 정하라는 거죠.
거래세를 낮추면 종부세는 어느 정도 아주 과한 거는 좀 손을 봐야 되겠지만 너무 대폭 낮춰주면 안 되겠죠. 두 개를 다 낮춰버리게 되면 진짜 그거는 또 문제가 되니까 거래세를 낮추든지 종부세, 보유세를 낮추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니까 지금 둘 다 높은 게 문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선진국이 되면 외국에는 보유세 부담이 좀 높잖아요. 그럼 보유세를 진짜 높게 받고 싶으면 취득세하고 양도세 낮춰야죠. 근데 그걸 안 낮추는 게 문제죠. 특히 취득세 이게 제발 좀. 그렇죠. 예. 지금 그 청약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흘러간다라고 했잖아요. 네. 불과 몇 개월 전 작년만 해도 완전 다 로또 얘기를 하다가 네. 지금은 줍줍이라고 하는 그것도 지금 마무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순위 청약이잖아요. 네. 그것도 계약이 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시장 흐름이 청약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너무 비싸서? 아니요. 그럼- 비싼 게 아니고요. 아, 당연한 게 비싸기도 뭐냐면 사람 마음이 똑같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우리 대표님은 집값이 떨어지는 집을 사고 싶어요? 만약에 청약 기회가 오면 네. 지금 분위기에 하고 싶냐고요. 뭐 그때그때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때 다르죠. 근데 자, 근데 내가 1주택자라면 오르는 거 사고 싶죠. 1주택자라면 그러니까 실수요자 1주택자라고 하면 청약 시장. 네. 근데 이제 청약도 성격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로또 청약. 사기만 사면 뭐 5억 정도? 5억 이상 시세 차익이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무조건 보장되는 단지들은 여전히 지금도 경쟁률이 높습니다. 작년보다는 낮아도 쉽게 못 들어가요. 그 여전히 경쟁률이 높은데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라 그 정도 가격 경쟁력이 없는 시장. 당첨이 되면 뭐 가격이 나쁘지는 않은데 손해 볼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이 오를 것 같지 않은 이런 분위기라면 이제 고민이 되죠. 그러면 집을 사지 않았던 지금까지 주택 구입의 기회를 놓쳤던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하는 이유는 내 집 마련의 꿈도 있지만 사서 오르면 좋잖아요. 떨어지는 집을 안 사고 싶은데 이런 실수요자들은 더 부담스럽거든요. 지금까지 기다렸고 약간 위험 회피 성향도 있고 물론 2030들이야 지금까지 주택 구입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무주택이라는 얘기는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보수적인 성향, 위험 회피 성향이 좀 강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지금 금리 올라가고 집값 떨어지는 분위기에 용감하게 청약 시장에 뛰어든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결국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청약 시장도 이제 옥석 가리기 시작됐죠. 작년에는 선당 후공 먼저 당첨되고 맞아요. 나중에 고민하자 그랬는데 지금은 선곰 후당인데 고민이 너무 깊어져 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질문 좀 종종 받고 있는 질문이 뭐냐면 막 진짜 본인이 괴로워하세요. 뭘 괴로워하냐면 작년에는 내 집 마련하고 싶어가지고 청약했는데 다 떨어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기회만 되면 나 무조건 청약할래 하다가 요즘 분위기가 좀 주춤하니까 왠지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청약을.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인가? 내가 투기꾼도 아닌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달라졌지? 혼란스럽다. 뭐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받는데 저는 그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진짜 확실하게 보장되는 지역들 위주로 우리 에그프라이 이론 같으면 중심지 진짜 따끈따끈한 노른자만 네. 노리고 싶지 빨리 식어버리는 외곽은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홀로 아파트들 지금 최근에 미분양 나는 단지들을 보면 미분양이 늘어난다라고 하는데요. 진짜 좋은 아파트들은 아직 미분양 안 생깁니다. 나홀로 아파트거나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나 뭐 그런 약간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아파트들 위주로 지금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완판이었죠. 이런 것도 완판이었죠. 왜?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경쟁력이 좀 약한 지역들 또는 약한 상품들 위주로 미분양이 늘어날 것이고 이게 더 지속이 되면 만약에 더 심각해지면 이제 진짜 좋은 아파트들도 일부 미분양이 날 수도 있겠죠. 네. 지금 그 청약 이야기 해주셨는데 뭐 로또 청약이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이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시세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을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나중에 입주할 때가 되면은 주변 시세가 요즘 그렇죠. 불안해서 더 빠지면은 더 비싸게 그러니까 사버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1억, 2억 가지고는 이제 경쟁력이 없는 그러니까, 거죠. 예. 5억, 10억 정도야 떨어져도 이 정도는 안전, 괜찮지 않을까? 안전 마진이라는 그렇죠. 게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데 1억, 2억, 3억 정도 가지고는 안전 마진이라 할 수 없고요.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또 뭐 거주 요건 들어가고 막 복잡하잖아요. 오래 그렇죠. 묶인단 말이에요. 네. 불안한 거지. 분양권 전매라도 되면 사실 분양권 전매만 되면 사실 해서 나도 하고 싶은데 사실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마진이 지금
우리 위험 관리에 그게 있잖아요. 결국에는 위험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위험을 아예 회피해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월세처럼 전가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이걸 기대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나는 작년 같으면 1억 정도 마진이 남을 것 같으면 기대 수익률이 1억 정도만 돼도 난 들어가는데 지금은 3억, 5억으로 높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문턱이 이게 높아지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입주 물량 폭발하는 지역들도 있고 계속적으로 공급 과잉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좀 위험한 지역들이 있다라면 어느 지역이 있고 그 지역은 당분간 그런 분위기가 좀 지속되겠죠? 이게 참 부동산이 이게 어려운 게요. 주식 같으면 반응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이거 우리 타선 기간이라고 하는데 타선 기간이 있으니까 사실 한번 스타트하면은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런가 봐요. 네. 그렇죠? 왜 우리 3기 신도시도 지금 멈출 수 있을까요? 이미 토지 보상 들어가고 이미 스타트가 됐는데 이제 못 먹어도 고잖아요. 못 먹어도 고인데 입주 물량이 시작된 곳들은 자 입주 물량이 하나 나오고 말까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 사람 마음이 똑같듯이 건설회사도 똑같잖아요. 그때 땅 다 사놨을 것 같은데. 땅 다 사놓고 이미 저질러 놨는데 그리고 막 공사 들어가는 곳들도 많고 뭐 완판되는 곳들도 많겠죠. 그래서 분위기가 좋고요. 내가 건설회사라도 분위기가 좋으면 당연히 사업을 벌려야 되고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입주 물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3년 전에 분양을 했다는 얘기고요. 3년 전에 분양했다는 얘기는 땅을 한 5년, 6년 전에 그렇죠. 사가지고 네, 그렇죠. 상승기 때 이미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1년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공급 물량은요, 한 번 늘어나면은 최소 3년? 4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공급 물량 많은 지역들 있잖아요. 대구, 인천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1년 안에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좀 가격이 조정됐다고 해서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요즘 그 인터넷 앱들 잘 나오잖아요. 네. 입주 물량 동향 좀 체크하면서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정부 규제도 좀 풀리고 가격도 한 20, 30% 조정이 됐다. 그 정도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뭐 다양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지금 예전처럼 그 강남 불패 뭐 그런 것들도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 물론 뭐 지역적으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똘똘한 한 채도 글쎄요, 요즘에는 그 기사 제목으로 좀 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잘 안 통하는 환경 안에서 그래도 오늘 나오셨으니까 또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투자 유망 지역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곳이 어디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 투자 말씀하시나요? 뭐 다 풀지 말고 나중에 뭐 강연 같은 걸 하시면 좀 참석하셔서 더 많이 푸셔도 좋은데 오늘 좀 짧게 뭐 아파트라든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바라볼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뭐 시장 가치도 봐야 되고요. 세대 수라든지 입지라든지 뭐 브랜드라든지 그렇죠. 학군, 편의 시설이 좋으냐, 현재 가치도 봐야 되고요. 개발 호재가 있느냐, 뭐 지하철 개발 호재가 있느냐, 미래 가치도 봐야 되고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내재 가치라고 하죠. 뭐 대지 지분이 많고 뭐 용도 지역이 뭐 좋으냐 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엄청 보수적으로 막 이것저것 다 따지시면서 얘기를 주시네.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시장 가치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집값이 더 떨어지느냐 뭐 어떻게 되느냐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수요자 그게 자금력이 맞아요. 되고 집을 구입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쭉 지켜보면은요, 한 번 못 사는 분들은 계속 못 사셔. 나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 하나 있는데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면 살래. 얘기 들어보니까 한 2, 3년 조정되지 않겠어? 3년 후에 살래라고 하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95%는 이런 분들의 95%는 집 못 삽니다. 왜? 떨어질 때 더 무섭거든요. 떨어지는 칼날을 어떻게 잡어? 기다린다고 저는 답이 안 나온다라고 보고요. 실수요자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금리 인상이 멈추면 또 반등 또 하고요. 또 30% 조정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 하잖아요. 집값이 언제? 결국에는 사는 사람이 승자였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실수요자들은 올해 상황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말 지금 뭐 금리 올해 말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은행이 3%까지 올리고 멈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올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화할 거예요. 그 이상 나오면 전화해가지고 3% 넘었는데 하고 3% 넘으면 안 되는데 좀 걱정이 있고요. 네. 아무튼 한국은행도 저보다 고민이 더 많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실수요자라면 일단 금리 인상이 멈추는 거는 확인하고 네.
가격이 좀 조정되겠죠. 그래도 한 10% 정도 조정이 되면 10% 이상 조정되는 물건이라면 저는 관심을 좀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진짜 좋은 물량들 많이 나옵니다. 실수요자들한테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나오겠지만 2024년 정도 되면 본 청약 물량들도 나오잖아요. 저는 3기 신도시는 진짜 이거 4기 신도시는 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우리 인구 구조상 쉽지 않을 것 같고 3기 신도시는 저한테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2030들한테는 진짜 좋은 기회. 아, 저 홈페이지 가서 봤는데 엄청 도시계획이나 이런 게 좋죠. 진화가 돼가지고 솔직히 1기 신도시보다 2기 신도시 보면 엄청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3기 신도시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엄청 좋을 것 비교가 같아요. 안 되고요. 입지도 굉장히 좋잖아요. 입지가 창릉, 변할 것 같아요. 창릉도 좋고요. 교산도 좋고 사실 남양주 왕숙도 남양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도 보면 위치 좋아요. 왕숙도 좋고요. 부천 대장? 부천? 의외로 좋아요. 김포공항 그쪽이잖아요. 밑에 쪽에. 좋고. 인천 계양도 인천? 아니에요. 지도 보면 굉장히 다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3기 신도시 반드시 노려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무주택자들 뭐 생애 최초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야 확률이 높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래도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 2기 신도시 보니까 그게 정점이거든요.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도 그렇고 신도시 계획이 참 재밌는 게 신도시 발표될 때는 집값이 과열이잖아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신도시 발표가 되는데요. 신도시가 토지 보상하고 이제 토지 조성 사업을 한 다음에 본청약을 하고 입주할 때쯤 되면 시장에 침체가 들어오거든요.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그러면 그때가 공급 과잉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제 마지막 바닥 터널을 이제 지나가는 시점인데 그렇게 되면 미분양도 나오고요. 규제도 풀리고. 그래서 저는 그때 한번 노려볼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혹시라도 내 집 마련을 못했거나 내 자식이 뭐 그렇게 기회를 못 잡는 분들이라면 저는 3기 신도시 꼭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방이라면 여전히 지방은 최근에 통계를 보더라도 비규제 지역 여전히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 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은 따져보시고 우리 동네가 그 투자 수요가 들어와서 한번 휩쓸고 지나간 지역이 아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고 주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비규제 지역의 지방의 중소도시들도 한번 뭐 나쁘지 않다. 여전히 그 통계를 제가 국민은행 KB 주간 통계를 계속 매주마다 모니터링 하는데 신기하게도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서 바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모니터링 하면서 기회를 잡으면 좋을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저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팔지 마시고요. 근데 3주택 이상인데 내가 감당이 안 돼. 도저히. 뭐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죠. 뭐 1개, 2개 파셔도 되겠지만 1개, 2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뭐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크게 문제되지 않고 대출도 많지 않고 종부세 뭐 좀 감당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이런 시기는 저는 제일 좋은 거는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아까 후배분이 지웠다고 했잖아요. 네. 진짜 뉴스 보지 말고요. 지워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신경 안 쓰면 3년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서울이라면 저는 팔지 마시고 1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요즘 실망 매물 나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왜 실망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인데 너무 컸죠. 네. 마스터 플랜 특별법 나와도 15년 걸려요. 아니 정비 사업이 5년 만에 되는 게 어딨냐고. 아니 정치인들이 표 얻기 위해서 막 푸푸질 해가지고 임기 동안에 막 금방 될 것처럼 했는데 그거는 사실 약간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실제로 마스터 플랜 나오고도 15년이 걸리니까 어차피 오래 걸리는 사업이고요. 저는 시동 근근만 해도 와 이게 어디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기 신도시가 말도 안 나올 뻔했는데 이렇게 마스터 플랜 하겠다, 용역 발주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온 것만 해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1기 신도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팔지 마시고요. 그냥 잘 살다 보면 아니면 전세 주고 버티다 보면 나중에 플랜 카드 붙일 때마다 집값 오르잖아요. 그 단계별로 올라갈 때마다 사업시행계획, 뭐 추진위,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 건축심의 나올 때마다 오르니까 좀 희망을 가지고 절대 그런 실망 매물 던지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청약에 대한 시장도 다뤄주셨고 시장 동향 또 전월세 이야기들 그다음에 투자 지역
그리고 뭐 종부세나 금리에 대한 인상 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종종 시간이 되시면은 만나 뵈면서 네. 이야기도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뭐 부동산 콘서트 때 또 기회가 되시면은 참석을 하셔가지고 많은 관객들이나 또 다양한 영상 뭐 제작을 하시는데 또 참여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상으로 송승연의 집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해주신 김인만 소장님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이 사상 첫 4회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자 부담으로 주택 매수 수요가 꺼지면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됐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벼락거지가 되기 싫어서 연끌을 했던 수요들, 이제는 하우스푸어가 됐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 부동산 침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또 이러한 가운데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공급 대책이 가을 이사철을 앞둔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저희 집담과 함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tv.집통.com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 있으니까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